안녕하세요. 생방송 황금펀치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전입니다. 안철수 새정치에 쫓기던 민주당, 기득권 버리기, 이른바 정치혁신을 들고 나섰는데 당내에선 또 이게 누구 맘대로냐고 반발도 한다네요. 네, 뒤질세라 나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통일 일자리에 초당적인 협력을 외쳤는데 반응은 글쎄요. 또 이석기 의원의 최후 진술을 놓고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영일 전 의원, 최재욱 전 장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프리미엄 백자 토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이석기 의원, 자, 아로총책 토끼 뿔 찾는 격. 자, 이석기 의원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지금 10년 구형을 받자, 아니, 아로총책이라니 들어본 적이 없다. 이 토끼에서 뿔 찾는 격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기가 토끼 뿔이라는 얘기. 네. 그런데, 도대체 아로 조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조사가 시작이 되자 왜 도망을 쳤던 걸까요? 그것도 변jan해서. 이석기 의원의 이번 수원지법에서의 법정 태도는 하나같이 훈련된 좌익사범들이 전개하는 법정투쟁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했죠. 이제 예를 든다면은 뭐 태극기를 부정한다거나 애국가를 안 부른다거나 또 검찰의 신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정하거나 그러면서 또 변호사의 질문과 판사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함으로써 이 판사의 오판을 유도해볼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방금 저런 발언, 뭐 토끼에서 뿔을 찾아라랄지 아로를 전혀 모른다랄지 네. 그런 발언은 이 유물변증법에서 보면은 이 질변율이라고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 다른 사회 볼 때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네. 그 말도 계속 강하게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그 자체가 진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질변율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훈련받은 조직가들이 쓰는 법정투쟁 전법을 이번에 그대로 전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죄가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를 떠나서 아주 시범적인 법정투쟁을 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한번 잡혀간 적 있고 또 그동안 그렇죠. 민변도 실력이 들고. 예, 그러니까 적어도 혁명을 꿈꾸는 사람은 나 정도의 주장을 하는 걸 봐라. 네. 지금 시범을 보이는데 아마 큰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래 봅니다. 네. 이석기 의원이 이제 1심에서 최후 진술이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광기의 구판, 이것도 참 잘 만든 말이에요. 네. 광기의 구판에 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세워서 자, 내란 음모가 아니라 이건 박정부의 영구집권 음모다. 네. 그러니까 진보당 찍어내서 야권 분열시키면 박근혜 정권이 영구 집권을 한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영구 집권 업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거는 자기를 그 진보당과 동일시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자기가 이제 범죄자가 되면 민주당이 진보당과 연대를 깰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야권이 단일화가 안 돼서 요 다음에도 야권이 대통령 당선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뭐 그것도 이제 사실로 드러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상은 진보당하고 민주당이 좀 소원해졌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그 1일 연속극으로 야권 연대를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상대는 진보당이 아닙니다. 네. 진보당에는 유감스럽지만 그게 이제 연대가 끊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 최후 진술에서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걸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임 첫 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을 폭력적인 반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이 말이 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이 취임 첫 해를 맞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이라는 표현. 이거는 야당 위원들도 잘 안 쓰려고 할 건데 희한한 사람이에요. 무슨 온정을 바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온정을 바란 건가요? 진짜 비아냥인가요? 예.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요게 근데 이 진보 성향의 진중권 교수가 했던 발언도 또 논란인데 한번 보시면요. 요즘 조용했었는데 또 나오셨네요. 자,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은 허황한 꿈꾸는 그 이석기도 미쳤지만 20년을 구형하는 그 검찰도 미쳤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양비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 20년 구형한 검찰도 미쳤다는 거는 전형적인 양비론인데 20년 구형 정말 검찰이 미친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요? 과거에 민혁당 사건 때 이석기 씨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고 거기에 부과된 자격정지가 이행되었더라면은 이번에 같은 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진중권 교수는 지금 이석기 씨의 행동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는 험하게 보이지만은 이석기 씨 본인은 상당히 중요한 실존적인 결단으로 적어도 내란 음모를 해야 할 수 있는 시기가 성숙되었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또 북한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해왔던 것이 대남 지하당 공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 공작을 또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게 진중권 씨의 주장의 일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이석기 씨 같은 사람은 20년간 예를 들면은 감옥살이를 하고도 네. 나오면 그 사람이 평생 대학 일에 해본 일이라고는 남조선 혁명공작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후에 또 나와서 네. 또 어떤 공작을 할지도 모르니까 네. 자격정지 10년을 더 부과해가지고 적어도 한 30년 동안 묶어놓으면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82살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예. 이게 20년 플러스 10년입니다. 자격정지는 재판이 끝난 후부터 다시금 10년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45년 정도 구형해야 할 텐데 왜 그것만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북한의 장성택이처럼 왜 안 했느냐는 말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내란 음모라고 해서 20년에다가 20년 후에 나와서 또 혁명을 음모할지 모르니 자격정지 10년 정도 해서 국회에 들어갈 길까지 찾아내 놓으면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다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진중권 씨의 얘기는 이석기 씨를 과소평가하거나 북한의 대남배를 과소평가하거나 우리 정부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과소평가하는 지나친 과소평가에서 나온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진중권 씨가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 보면 이석기와 지지자들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게 네. 헌법 공부하면 표현의 자유나 이런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이런 명백한 체제의 위협이잖아요. 근데 이분 얘기를 보면은 아니 북한 대남 공작 기구하고 접촉해서 지령 이런 것도 나왔는데 탱크가 나오고 핵폭탄이 나와야 위협인지 참 조금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지금 이석기 씨의 그날 심야 모임의 발언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에 형성됐던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 시작된 전쟁은 끝을 내자. 전쟁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하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토의된 것이 해바 전하고 평택 유류창고 파괴, 사제폭탄 만드는 거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망상가의 발언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 어떻게 이제 방금 이 의원께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도발 역사를 보면은 그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망상에서 시작된 것도 많을 겁니다. 제가 당한 아웅산 테러 사건만 하더라도 네. 처음에 자기들이 구상하고 할 때는 그게 망상이 되거든요. 외국 순방 중인 그걸 타국에 가서 그걸 대통령 일행을 갖다가 몰살시킨다고 하는 거. 처음에는 망상이었겠죠.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안 전문가들은 예. 북한 이호국을 접촉한 게 가장 명백한 위협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망상에서 비롯된 폭탄 테러 사건에서 제가 겨우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은 망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저 같은 경험자로 보면 모든 그런 망상같이 보이는 것도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석기 의원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수차례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거를 수차례 반복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난 8면봉을 한번 보실까요? 자, 통진단 이석기 의원 최후 진술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존경의 념 판결 후에도 변함이 없기를 정말 17일날 판결 후에도 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존경이 그대로 변함이 없을까요? 지금 이제 일말에 무슨 온정을 바라보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3번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한 발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녹취록이 나오는데 자기들의 그 모든 행위는 북한에서는 애국적이고 남한에서는 반역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반역이라고 자기 녹취록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네. 원정적인 판결이 나온다는 거 기대하는 거 그것도 망상일지 모르죠. 이거 기대가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네. 원래 검찰의 진술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판사의 질문을 고분권이 답을 해요. 그런데 그건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반응의 형태로 답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판사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다만 이석기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한 변호인들의 질문에만 판사가 답했거든요. 네. 그래서 판사와 검사 간의 모순을 조작한다는 것도 이건 법정 투쟁의 선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모순을 조작하기 위해서 검찰은 상대할 가치가 없고 판사만은 존경한다. 이게 모순 조작 전술이에요. 그러지 이게 네. 무슨 존경에서가 아니라 네. 이것은 법정 투쟁의 가장 중요한 잘 알려진 전술입니다. 법정 모순의 극대화. 그렇죠. 검사와 판사 간의 네. 모순을 조작한다고 하는 네. 그 중요한 법정 투쟁 전술을 네. 이번에 성실하게 집행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존경하는 이 말 속에도 하나의 전술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놀랍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를 한번 볼까요? 자, 김재현 통진당 의원, 좌경 맹동주의 누구나 쓰는 말. 자, 오늘 통진당 김재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석기 의원이 좌경 맹동주의라는 용어를 썼다. 이거 북한어로 알고 있다라고 하자. 자, 김재현 의원이 했던 말. 자,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다. 자, 사회자가 편견을 갖고 말하는 것 아니냐. 자, 좌경 맹동주의. 정말 이 의원이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맞나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좌경 맹동주의란 말을 안 쓰는데 이 맹동주의란 말이 한때 굉장히 알려질 때가 있었어요. 이 두 차례 알려졌는데 하나는 1968년 1.1 사태가 일어났죠. 네.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기 위해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만들 때 이구락 씨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에게 따졌습니다. 1.1 사태에 대한 책임을. 네. 그래 김일성이 답변이 네. 그 일부 맹동주의자들이 네. 이런 그 우발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미 다 철칙했습니다. 그게 소위 북한에서 유명한 갑산파 숙정 사건이죠. 네. 근데 다 철칙했습니다. 그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2.1 사태를 무마할 때 쓴 용어가 맹동주의자고. 그것도 김일성이 했던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예. 김정일이도 그런 얘기를 어떤 경우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동주의라는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북한의 리더들, 적어도 김일성, 김정일이가 반대파들을 제거할 때 쓰던 용어가 맹동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좌익들 가운데서는 극좌 모험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게 극좌 모험주의와 좌익 맹동주의가 맥락을 같이 하는 역사적인 근원이 있습니다. 그게 맹자가 눈 감은 맹자입니다. 네. 네. 눈 감고 행동하는. 누가를 시키면 아무렇게나 아무 자기 의식 없이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그 극단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맹동주의, 맹동분자 바이오로 70년대 유행어인데 그렇지요. 요즘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 김재현한테 아침에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논제와 관련 없는 질문이다. 우리 통진당 의심하는 거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자,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답변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은, 종북주의자는 거기에 답변할 그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북주의자는 그 북한의 그 치부나 약점이나 또는 잔인성 이런 걸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장성택 처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잔인하다고도 할 수 없고, 잔인하다고 하면 이부의 화를 낼 거고, 그 처형 잘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인권주의자들한테 또 큰일 나고. 그러니까 네. 아무 할 얘기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일 욕해봐라랑 약간 비슷한 계열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세 번째 거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김정은의 지역구는 백두산. 이게 생소하시죠? 김정은이 111호 백두산 선거구라는데 이 선거자 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추대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역구를 뭐 백두산으로 했다는데 아니 어차피 혼자 주무르는 세상이고 나라인데 이런 절차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북한에서 유일 정통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백두혈통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런 3대에 걸치는 혈통이 백두혈통 아니에요? 그리고 좀 김정일이가 과거에 그 위기 때 피난 가는 곳이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 일대입니다. 거기에 방공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스마트 폭탄이나 어떤 스텔스 공격을 해서도 안전판이 되는 곳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머무르면서 그 일대를 성질해갖고 자기 선거구로 해서 거기서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이 됐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김정일의 어머니 되는 고영희 씨의 고향이 제주도로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혈통 플러스 한라혈통이 합쳐진 것이 김정은이기 때문에 네. 백두혈통의 순혈주의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 보이네요. 그러네요. 자, 후지산 혈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영이가 제1교 보니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 탐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120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바로 시작이 됐네요. 네. 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 여야가 어제 뭐 합동사진도 찍고 각종 개혁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자, 한번 보시면 자,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 전략기구 설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대연정을 주장을 했는데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가능할까? 어떤가요? 이번에 그 황우여 대표가 대연정도 거론하고 특히 사회민주당의 슈레더 당수의 소위 프렌 2010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인용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대연정을 했을 때 그때 제일 슈레더가 내는 안은 그겁니다. 독일 경제가 앞으로 유럽 공동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복지보다는 성장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 그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슈레더는 패하고 오늘날 메르켈 정부가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정이라고 하는 소위 연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방 통행이 아니라 네. 소위 여야 간의 타협이 숨쉴 수 있는 정치 공간을 만들자는 뜻인데 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아마 국회 선진화법도 만들었을 거예요. 폭력을 방지하고 타협이 숨쉬는 정치를 해보자. 네. 그 취지는 좋았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지난 우리 경험에서 보면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성을 기대한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정계 개편을 통해서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은 그 3당이 연립할 때는 타협이 숨쉬는 실사 연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 가능성이 있다는 거. 네. 그거 하나고 다음 하나는 현재 국회의장이 좀 더 힘을 발휘해서 미국 하원 의장 존 베이나처럼 힘을 발휘해가지고 입법부의 의사를 모아가지고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거나 그런 여건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가능성이 있지. 네. 현재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 던진 말인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당장에는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또 나름 고민이 많죠. 그래서 어제는 또 10대 혁신안, 그러니까 안철수 새 정치에 맞서서 뭐 좀 의제를 나름대로 냈는데 네. 잘 안 되나 봐요. 당 안에서 벌써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김한길 대표가 지난 한 사흘 전 당내 그 반발이 여러 가지 나오는 데 대해서 그 외부에서 그 총질하지 마라 이랬는데도 그게 영이 안 서네요. 지금 이 혁신안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철수 새 정치가 뭐냐 답을 내놔라 하니까 아마 한 일주일 내로 새 정치가 뭐다는 걸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나올 거니까 선수치자 해서 네. 급히 내놓은 게 그건데 근데 이게 뭐 혁신안이다 개혁안이다 그러면은 뭐 국민들 머리에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쾅 하고 남는 게 없어요. 쾅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좀 이상한 거, 좀 실현돼도 효과가 또 국민한테 감동이 별로 없는 이 무감동 시리즈 비슷해요. 근데 뭐 민주당이 나름 애는 쓰는 게 지금 정치 혁신 내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안철수 신당한테 본격적으로 구애를 나서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야권이 하나 돼서 선거 승리를 끌어내는 게 국민 뜻이다. 경기 서울을 빅딜하는 식으로 연대하거나 이게 이제 경쟁하는 데까지 가보고 나중엔 연대하자는 얘기를 막 공공연히 이제 하는 건데 쉬울까요 이게?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이 지금 새정치에 대한 개념을 방금 우리 최 장관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애매해요.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이렇게도 해서 저렇게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새정치를 정말로 하려면은 실패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의 실험이라는 게 적어도 새누리당이 하는 방식과 민주당이 하는 방식과 구별되는 나름대로 새정치를 시도하려면은 실패에 구애받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실패냐 성공이냐에 집착하다 보면은 결국은 연대를 한다거나 뭐 선택공천이다. 그런 류에 휩쓸려가 버리면 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새정치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해놓고 그 정의된 새정치에 맞는 후보를 내세워서 당장의 성과보다는 적어도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 그걸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안철수가 기대하는 표는 새누리당 표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표도 아닙니다.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표가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얼마나 모여지느냐 가지고 자기 미래를 가늠하는 기초를 삼아야지 성공에만 집착하는 그런 정치로 하다가는 새정치가 별 전망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구애 작전을 지금 하는데 자 2011년 총선 뭐 지난해 또 저 2012년의 대선 계속해서 연대를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얻은 게 뭔데 또 연대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저 총선 때는 또는 뭐 대선 때도 사실상 연대했지만은 두 개 다 실패한 거죠. 지금까지 연대 보선하고 합쳐서 지금 4연패 중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목적입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위치를 수성하자 그 작전이거든요. 이제 그 작전을 안철수 당이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들어주면 안철수는 잘해야 3당밖에 안 되고 저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안 늘면은 뭐 5당, 6당밖에 안 되는 거죠. 6당, 6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신당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또 민주당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4년 전에 선거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야권 분열해서 여러 파전이 2파전이 아닌 3, 4파전이 벌어지는 데가 5군데인데 5군데에서 민주당이 3군데 이기고 야권 분열돼가지고 3군데 이기고 대전 한 군데서 자유선진당이 이기고 대구에서는 무소속이 됐거든요. 무소속이 된 게 아니라 하여튼 한나라당이 한 군데 되고 저 서울시에서 그리고 이 처음 야권 분열이 된 것이 처음에도 분열했죠. 95년에 첫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 그때도 야권 분열이 된 데서 야당이 많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대가 야권 승리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4년 전에도 4군데서 연대가 되었는데 2군데는 야권이 이겼지만 야권에 민주당 하나 무소속 하나 이래 됐지. 강원도에서 민주당 그리고 경남에서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 연대로 됐지만은 그 별로 꼭 재미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의 좀 입장도 사실 변화에 조금 기미가 보이는데 자 송호창 새정치 소통위원장 보면 나홀로 가는 것은 현실적인 감각에 문제가 있다. 또 윤여준 의장도 야권 연대는 딜레마다. 자 안철수 신당 일단은 모든 지역의 후보는 낸다고 했는데 연대로 간다면 주요 지역에 집중을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국민의 소리에 안철수 신당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도 국민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지지를 전부 탕진해버린 민생을 외면해 탕진해버린 민주당과 민주당을 구제하거나 민주당을 도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정치를 시범하라는 게 요구인데 그 역사에 준엄한 국민의 새로운 요구를 구현 못하면은 안철수 신당이 간판돌잡이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가야 할 정도를 걸으면은 거기에서 이 역사의 에너지가 모아지는 새정치의 성공의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자, 야권연대 조심스럽던 말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네. 여러분, 친숙함일까요? 그러려니 하는 생각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